151페이지 사례 5번이 판례. 자, 그거 한번 다시 설명을 하니까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두 가지로 불러요. 지상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임차권이 있고 이 두 가지로 분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건물 지었어요. 건물을 거죠. 임차권자가 건물 지었어요. 건물을 거죠. 근데 여기 저당권 설정했어. 이게 저당권 설정했어. 이렇게. 근데 저당권은 이게 저당권자야. 저당권자. 이게 저당권자야. 그럼 저당권 효력은 건물을 소유를 지상권에 미치죠. 예? 그 다음에 저당권은 건물을 소유를 임차권에 미치죠. 판례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고 임차권에 미친다 그랬잖아요. 종된 권리란 말이에요, 둘 다. 예? 근데 이게 경매가 미친다는 거는 결국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것도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락받은 사람이 정의야. 그럼 토지 소유권 경락 받겠죠. 건물 소유권. 건물만 받으면 뭐돼? 지상권도 취득해야지. 그래야 털거다 가지 않죠? 이해가요? 그러면 저 건물 즉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소유를 지상권에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경매가 들어갈 때 이 정의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지상권도 취득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상권은 우리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이지. 그러면 양도 임대가 설정다 동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에? 282조라는 조문에서 지상권은 양도 임대할 수 있고 그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죠. 그럼 지상권이 양도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상권을 취득해버려, 이 사람은. 그러면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을 정의 취득하니까 철거당하지 않아요. 갑한테. 그러나 요 경우 보세요. 이 사람이 경매 들어가서 이 사람이 경락받았어. 그러면 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당연히 임차권도 효력이 미치니까 취득하죠? 임차권 취득하죠? 임차권 취득해.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 임차권이 채권이 양도되려면 우리가 629조에서 임차권 양도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면 취득은 해요. 취득을 하지만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지상권은 동의 없이 대항할 수 있잖아요. 이해갑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취득은 해요. 그러나 건물 주인이나 토지 주인한테 주장하려면 629조에서 임차권의 양도 전대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에? 다른 점이야.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입니다. 368조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저당 부동산에 설정된 경우에 경매 대가에 동시 배당하는 경우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의 비례 채권을 분담을 정합니다. 안분배당이라고 쓰시고 2항 전항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윗줄이죠. 선순위권자가 전항 규정에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에서 대위에서 저당권을 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저당을 배우는 거예요.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한테 1,500만 원의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소유에 X부동산, 그 다음에 Y부동산, 이렇게 G부동산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1번 저당권 이렇게. 근데 요 부동산은 시가와 낙찰가가 같다라고. 이게 1,000만 원, 이게 1,500, 1,000, 이게 5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1순위 저당권 설정해 놓고 여기 X부동산에 2순위권자가 병이 있는데 75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정이라는 사람이 500만 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라는 사람이 2순위권자에 250만 원 가지고 있을게. 그래서
이 채권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1,500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갑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럴 때는 금방 368조 1항에서 동시 경매 청구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경매 청구했을 때 안분배당 해준단 말이에요. 안분배당, 즉 안분배당을 해주었을 때 그때 368조 1항에서는 1,500 중에 X부동산, Y부동산에서 X부동산에서는 1,500 곱하기 총 경매 대가가 3,000이죠. 3,000분의 1,500까지 받으니까 750을 배당받아요. 그러면 여기 1,500에서 750 배당받고 700이 남으면 병이 이순위권자가 가져가면 되겠죠. Y부동산은 총 자기가 가져올 금액에서 경매대가니까 3,000분의 1,000만 원 가져오니까 500을 가져오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서 500 가져옵니다. 그러면 500 남으면 정이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G부동산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1,500 중에서 3,000분의 500을 가져가니까 250 가져갑니다. 그러면 500 중에서 250 배당받고 나머지가 이렇게 배당된다. 이게 368조 1항입니다. 근데 368조 2항에서는 20배당 하는 거예요. 이건 먼저 가져가요. 이거 경매 날려. 이 경매 날리면 1,500 다 가져가죠. 그러면 누가 열받아? 병이 열받죠? 병이 열받을 때는 병은 선순위권자가 YG 부동산에서 지금 얼마 받아갔죠? 여기서 500 받아갔잖아요. 250 받아갔죠? 그러면 선순위권자가 동시배당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선순위권자를 대위해서 여기 경매 날리고 500, 경매 날리고 250을 가져가면 750까지 가죠? 그게 368조 2항이단 말이에요. 차순위권자는 선순위권자가 동시배당했더라면 받을 금액을 대위해서 가져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차순위권자가 대위해서 가져갈 때 반드시 요 XYG가 채무자 소유해야 돼요. 채무자 소유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거기 문제 4번을 하나 보시면서 봅시다. 문제 4번 보세요. 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채권을 가진 갑입니다. 을에 대해서 이건 좀 다릅니다. 을에 대해서 1억 5천 채권을 가진 갑입니다. 이거 기출인데 을 소유 X가옥과 물상 보증 소유 Y 토지의 1순위재당 을 소유 X에 이건 을 소유요. 을 거야. 여기 저당권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을 소유 X가옥과 물상 보증 소유 Y 토지입니다. 이 Y 토지는 요거는 물상 보증일 거야. 물상 보증을 A라고 합시다. 요 거야. 이렇게 저당권. 차이점은 뭡니까? 이건 다 채무자 소유였죠? 근데 이건 물상 보증 소유였죠? 다릅니다. 소유의 공동 저당권자입니다. 병은 X가옥에 정은 Y 토지의 2순위권자입니다. 매각대금이 X가옥은 1억이고 이게 1억이래요. 1억이고 Y 토지는 2억이다. 이랬을 때 자 봅시다. 문제를 풀어보라는데 여기는 이제 판례입니다. 요거는 368조잖아. 이건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게 안분배당이다. 안분배당이라는 거는 안분배당이라 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 소유해야 돼요. 그럼 이때 만약 이 사람이 요거를 이 사람이 1억 5천 안 갚으니까 이걸 같이 경매 청구합니다. 같이 경매 청구했을 때 이게 채무자 소유가 아니지. 두 개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지. 그러면 채무자 소유가 아니면 이거 안분배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동시배당했을 때 이 동시배당했을 때는 판례가 안분배당이 안 돼요. 안분배당이 안 되고 일단은 채무자 소유에서 먼저 가져가라 이거야. 그러면 일단 을 X에서 X부동산 1억을 가져가죠. 그럼 얼마 부족해? 5천 부족하죠? 5천을 Y토지에서 5천을 배당 받아 가라는 거야, 판례가. 안분배당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가죠? 이게 판례. 근데 두 번째, 20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20에 해당. 20에 해당의 경우는 둘 중 하나겠죠. 하나, 이건 먼저 날려. 이건 먼저 날려. 이건 먼저 달리면은 1억을 가져가죠. 1억을 가져가죠. 그럼 여기서 이 먼저 날렸잖아. 그러면 차순위권자가 대위에서 들어갔었죠. 채무자 소유 먼저 이걸 날린단 말이에요.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차순위권자가 요거 대위에서 다른 부동산에 가져갈 수 있으니 안분 배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요거를 먼저 가지더라도 결국은 Y 토지는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물상보증 소유죠. 근데 대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채무자 소유일 때 대여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채무자 소유 이렇게 들어가려고 봤더니 채무자 소유가 아니지. 대여에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을걸 즉 X 가옥을 날렸어요. 첫째. 그때 병은 대여가 안 되죠. 채무자 소유가 아니잖아. 그지? 채무자 소유일 때 대여에 들어간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Y 토지를 날리는 거야. 그럼 Y 토지 다 가져갈 수 있죠? Y 토지 다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Y 토지 다 가져갔어. 그러면 그때 A가 물상보증에 열받을 거 아니야. 물상보증이니. 대신 갚아줬죠? 대신 갚아줬으니까 돈 내놔라. 누구한테? 채무대한테 청구할 수 있죠?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잖아. 내 물건을, 근데 먼저 가져라 할 수는 없으니까. 지 맘이니까. 대신 갚아줬죠? 대신 갚아줬어. 그럼 물상보지 대신 갚아줬으니까 변제자 대위를 해요. 그러면 대위할 게 없으니까. 그럼 뭡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Y 토지에서 다 가져갔죠? 근데 그리고 여기 1순위도 있죠, 갑이. 채무자 소유에. 채무자 1순위 있잖아. 근데 너 가져갈 거 없잖아. 너 비껴. 물상보증이 대위에서 변제자 대위가 되나요? 쉽게 말하면 X부동산 을 거에 갑은 내 거에 받아갔으니까 변제자 대위에서 비껴라 대위에서 갑 대신에 A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A가 들어가요? 이해가죠? 그럼 누가 열받아? 정이 열받죠 또. 정은 지금 뭡니까? 정은 A한테 돈 구워주고 2순위로 지금 해놨잖아. 근데 이 부동산이 날라갔고 대신에 여기에 A가 들어갔죠? 그지? 그러면 A가 먼저 받는 꼴을 못 보지? 그러면 후순위권자가 비껴라. 내가 먼저 우선 변제 받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상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누구요? 어디 여기 이쪽이요? 누구? 누가 정무? 아니 이미 끝났죠. 이렇게 가서 대회에서 여기서 요걸 가져갔잖아. 1000 중에서 500을 가져가잖아요. 500 가져가면 1000에서 500 빼주면 500 남잖아. 500 가져가잖아요. 그 지금 X 토지에서는 병이 2순위지만 Y의 건물에서는 정이 2순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병 같은 경우 Y하고 Z 토지에 대해서 2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제 2순위가 잡히는 정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Y의 Z에서 앞에 X 값에 대한 다음 순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위에 있는 병 순위가 가져가게 되면은 정하고 누구하고 후순위에서 밀린다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어떻든 있잖아요. 왜 이게 동시에 해당하면 야가 1순위잖아. 야가 1순위니까 2순위에 밀리잖아. 그러면 요 사람은 선택에 따라서 이거 다 청구할 수 있고 이것만 청구했어. 그러면 이것만 청구했을 때 후순위권자가 사실은 가져갈 수 있는 뺏기잖아. 그러니까 대회에서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결국은 누구를
병이라는 사람은 을을 1순위를 대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정이라는 사람은 1순위 각오하고 들어온 사람 아니잖아요. 을이 가져갈 1순위 꼴을 병이 가져간다니까요. 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원래 가져갈 그 부분 500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불만이 없죠. 을이 가져가더라도 500 가져가는데 먼저 가져가서 500은 자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요거. 자, 요거 끝났죠?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물상보증인 걸 먼저 달립니다. 그럼 물상보증이 변제자 대위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순위권자가 비껴라 라고 우선 변제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문제 봅시다. 문제 보고 판례 하나 봅시다. 이 경우 1번 봅니다. 갑은 Y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실행할 수도 있다 봤죠? Y 토지든 뭔지 선택에 따라서 봤습니다. 2번 X가 Y 토지에 동시배당 행해주면 갑은 X가에서 1억 그 다음에 Y 토지로부터 5천을 각각 배당받게 되죠? 맞죠? 3번 갑이 Y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실행해서 채권을 만족 얻었습니다. 정은 갑을 대위해서 X가옥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갑이 Y 토지, 그쵸? 요거 정은 저당권, 즉, 갑이 Y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했으면 대권 만족 얻었죠?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저당, 갑을 대위해서, 갑이 누구죠? 갑이죠? 근데 갑을 대위했으니까 A가 먼저 들어왔겠죠? A가 들어온 걸 대위해서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죠? 정은 Y 토지니까. 갑이 X 가옥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하면 그러면 갑은 병보다는 우선 배당 받죠. 5번입니다. 갑이 X 가옥에 대해 저당권 실행해서 일부 채권을 배당 받았습니다. 병은 Y를 대위해서 Y 토지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건 들어갈 수 없죠. 같아야 돼요. 같아야 들어가는데 다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판례집을 봅시다. 판례집 보면 거기에 160페이지 37번입니다.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을 대여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는 요 병이죠. 병은 물상보증인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여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물상보증인 두 번 나왔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돼서 1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은 여기 물상보증이 A죠? 대위변제했죠? 그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채무자 소유 갑 비껴라. A가 대위 취득합니다. 물상보증인이. 그리고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 누구죠? 정이죠. 정은 대위 취득한 1번 저당권자에 대해서 물상대위할 수 있다. 너 비껴라. 내가 물상대위할란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제 4번 가지고 해서 풀어보세요. 됐나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으로 갑니다. 근저당. 357조입니다. 근저당. 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 자, 최고액이 핵심 단어입니다. 최고액. 저당권은 최고란 말이 없었죠? 정하고 채무 확정이 더 핵심. 확정. 여기 두 개의 단어가 핵심 단어고 여기 이제 판례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확정과 최고액. 그 다음에 보류해서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 소멸 이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종성이 완화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전항의 경우에 채무이자는 최고액에 삼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개념 보세요.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 관계에 생기는 다수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의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이다. 이게 근저당입니다. 그러면 근저당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다 했을 때 을한테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할 때는 돈을 1억을 굽니다. 1억을 굴 때 이게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채권인데 이 피담보채권 1억을 군다 할 때 최고액은 일반 신용은행은 120%를 잡아요. 120%. 그럼 1억 2천을 잡겠죠? 1억 2천을 잡아요. 그러면 요 20%를 더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돈을 1억 꾸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120%, 그러면 이 금융권은 130% 잡고 최고액이 1억 3천이죠. 이해가죠? 그러면 이 최고액이 그 다음에 문제는 장래 증감 변동하냐. 장래 증감 변동하니까 언젠가는 확정되면은 확정이 예를 들어서 9천으로 확정됐다. 그러면 이때 이게 일반 저당권화가 되는 거예요. 장래 증감 변동할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다가 확정이 되면 9천으로 확정됐다. 일반 저당권화가 됩니다. 그럼 이게 최고액은 또 뭐냐? 이게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걸 책임의 한도액이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그리고 이 최고액은 아까 360조와 비교해서 360조 이 은행이 얼마를 우선 변제 받느냐, 즉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 받으니까 그러면 이 최고액에 360조 원본 들어가겠죠? 원본 1억을 꿨다. 에? 들어가죠? 이자도 들어갑니다. 이자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약금도 들어갑니다. 위약금. 그런데 조심할 게 아까 지연배상은 1년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장래 증감 변동한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잖아. 그러니까 꼭 지연배상을 1년분에 하나지 않겠죠? 다 들어갑니다. 장래 증감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니까. 그리고 실행비용을 담보했었죠. 근데 실행비용은 장래 경매 들어갈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가 차이점입니다. 이쪽에서 최고액. 또 하나, 만약에 확정을 했어요. 확정을 하니까 이게 최고액을 1억 2천을 담았는데 이게 최고액이 1억 2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정되니까 1억 5천으로 3천이 초과됐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 확정 시기에 3천이 초과됐죠? 이럴 때는 판례가 채무자면서 채무자는 즉 설정자겠죠? 채무자면서 설정자는 1억 5천 다 변제를 해라 이거예요.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있죠? 제3취득자는 최고액 1억 2천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판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3취득자의 아까 후순위 근저당권자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죠. 아까 제3취득자는 소지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이것만 받고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전부 다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입니다. 확정이니까 이때 결산기가 도래한다. 결산기 도래한다. 채무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 문제 잘 나온 판례가 뭐냐면 당해 근저당권자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이 선순위의 근저당권자는 맨 마지막 그 경락받은 사람이 매각대금을 완납 시에 확정되니까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한 3번 정도 나왔죠.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그리고 한 번 확정이 되면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고요. 그리고 확정 전에는 얼마인가 모르죠, 이게. 얼마인가 모르니까 피담보채권 양도로 근저당 이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확정 전에
채무 원인이라든가 채무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거기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39번입니다. 근저당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0번이죠.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의 한도를 의미한 건 아니다. 3번 나왔죠? 41번입니다. 최고액의 정함에 있어서 근저당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아까 초과의 동그라미고 채무자 겸 설정자는 자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42번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거기 제3취득자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X입니다. 후순위권자는. 따라서 거기 43번입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 확정 전에 동그라미입니다. 전에. 일부 양도 안 됩니다. 대변제 안 되죠. 그래서 근저당권자나 대변제 이전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거기에 44번입니다. 모래시계 보세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신청한 때 경매 신청시조 확정됩니다. 그부터는 그 이후에는 부종성을 가지게 돼서 보통 저당권과 같이 취급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또 모래시계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이때도 경매 신청 시 확정되니까 당해 근저당권자나 최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다면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46번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원금 채권은 근저당에서 담보되지 않고 일반 저당화되죠.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48번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 불이행으로 경매 신청한 경우 피담보 채무액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따라서 경매 결정이 있은 후 취하되더라도 번복되지 않는다. 49번이죠. 많이 나왔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선순위 피담보 채권은 근저당이 소멸시 즉 매각대금 완납한 때 확정됩니다. 매각대금 완납한 때. 그 다음에 50번이죠. 선순위 근저당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아까 후순위 근저당권자 밑줄이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다. 자, 문제 보세요. 문제, 기출문제 3번을 봅시다. 3번을 보면 근저당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피담보 확정 전에도 채무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2번 1년 넘는 지연배상이라도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에서 담보됩니다. 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이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이게 있어야죠. 요거 1억 꾼다는 거. 1억 꾼다는 거. 금전 소비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매각대금 완납한테 확정되죠. 선순위 근저당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은 끝마쳤습니다. 물건 끝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으로 갑니다. 계약법. 자, 계약법은 이제 첫째 계약법 총론이 있고요. 계약법 강론이 있습니다. 계약법 강론에 우리가 이제 매매가 있고요.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임대차가 있어. 물론 계약적 강론에 이게 채권 계약입니다. 이게 채권 계약. 이 채권 계약이 이게 15가지가 있어. 민법에 15가지가 이거를 전형 계약이라고 그래요. 민법에 있는 계약을 전형 계약. 민법에 그 15가지 중에서 여러분 매매 교환 임대차만 배운단 말이에요. 이 전형 계약이 아닌 것들을 비전형 계약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올 건데 중개 시험 문제 나왔죠. 중개 계약이다. 중개 계약은 민법에 조문이 없어. 그러니까 전형이 아니고 비전형이겠죠. 기출이죠. 그다음에 총론에서는 이 총론에서 이렇게 이 매매가 의의가 뭐냐? 두 번째 어떻게 성립하느냐? 세 번째 어떤 효력이 있느냐? 네 번째 해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의만 있으면 돼요. 합의만. 계약은. 그러면 그 합의 내용이 물권이나 물권계약, 채권이라면 채권계약, 신분행위나 신분계약. 이해가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첫째 보면 거기 보면 계약 보면 크게 이제 판례가 이쪽에서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성립에서는 조문만 보시면 되고 효력에서 이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요 계약법에서 10문제 나옵니다. 10문제. 그럼 여기서 성립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효력, 동시행 한나. 매매, 교환, 임대차 해서 총 10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요거는 조문만 잘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앞에 간단하게 봅시다. 계약의 종류가 이제 가끔 나오죠. 계약 종류 보세요. 그 전형, 비전형 계약 있죠? 민법전에 있는 계약 15가지입니다. 매매, 증여,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이 추가됐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게 15가지가 전형계약인데 매매, 교환, 임대차만 우리는 배운다는 얘기죠. 민법전에 없는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작년의 기출이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다 하면 틀립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쌍무편무입니다. 쌍무편무. 자, 보세요. 쌍무편무는 요거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을 약정합니다. 그러니까 쌍무죠. 그래서 교환은 내가 토지 줄게, 건물 줄게 라고 이것도 쌍무죠. 임대차도 내가 목적물 사용 수주 해줄게, 그 다음에 차임 줄래 이것도 쌍무입니다. 그러면 편무는 증여를 한다. 사용대차를 한다. 무이자 소비대차다. 이런 것들은 한쪽만 주고 한쪽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죠. 쌍무, 편무 기준은 서로 채무를 부담한다면 쌍무, 한쪽만 부담한다면 편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상무상이냐. 유상이라는 거는 서로 출연을 하는 거예요. 서로 출연한다면 유상입니다. 서로 출연하죠? 그게 유상이요. 매매 유상. 서로 출연하니까 이것도 유상이죠. 임대차도 유상이죠. 그러나 증여나 사용대차는 한쪽만 출연하니까 무상으로 갑니다. 무상. 그런데 이게 원을 크게 그린다 그랬죠. 큰 원이 유상이라면 작은 원이 쌍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쌍무는 다 유상이고 유상은 다 쌍무다면 틀리죠? 현상광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약정만 하면 되니까 이건 낙성계약이야. 낙성계약. 이것도 낙성계약. 약속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 반대가 요물이단 말이에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뭐냐면 요물계약은 행위를 해야 돼요.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돈 찾아주면 50만 원 주겠다. 개 찾아주면 개를 대령해야죠. 계약금 교부계약. 계약금 계약도 계약금 1억을 줘야 되죠. 보증금 계약. 또 대물변제 계약.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돈 대신에 물건을 줘야 돼요. 여기서 요물계약이요. 그 다음에 이건 불효식계약입니다. 불효식계약이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쌍무, 편무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채무가 밑줄 쳐 있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줄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임치, 무상임 등은 다 편무입니다. 구별실익은 아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에서 쌍무에서만 적용됩니다. 편무에서는 발생되지 않죠. 유상무상. 유상무상은 그 밑에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죠. 구별실익은 나중에 유상계약은 다음 페이지 담보책임에 관한 매매계약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기출 유상계약에서만 담보책임 인정됩니다. 낙성요물입니다. 낙성요물. 기출 보니까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본계약 예약이 있습니다. 기출 보니까 예약은 언제나 보다 채권계약이다. 문제 1번 보세요. 작년 기출인데 문제 1번이 아니고 문제 5번 보세요. 작년 기출 봅시다. 문제 5번. 계약의 유형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매매 계약은 유상임에서 요물이다. 요물을 틀렸죠? 낙성으로 가야죠. 매매 교환 임대는 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물은 현상광고 하나밖에 없어요. 틀렸죠?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다. 비전형이죠. 틀렸죠? 부동산 교환계약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유상이죠. 그리고 계속적 계약이 아니고 일시적 계약입니다. 계속적 임대차나 사용대차 그런 것들이죠. 증여계약은 편무인데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갑니다. 5번이 맞죠? 임대차는 쌍무, 유상입니다. 아까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이라 했겠죠? 그거 물어본 거야. 됐죠? 그 약관은 넘어가 됩니다. 약관은 나중에 문제집에 약관은 넘어가 되고요. 다음에 계약의 성립으로 갑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여기죠. 계약의 성립. 근거 조문만 잘 보시면 돼요. 근거 조문. 그래 계약의 성립은 이렇게 첫째가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의 성립이 이게 527조에서 534조까지 나옵니다. 이 근거 조문을 잘 보면 다 풀려요. 판례가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 청약입니다. 교차 청약. 세 번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근거 조문을 보는 거야. 근거 조문. 근데 거기에 판례 8번 보세요. 아파트 분양 광고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다라는 거. 청약을 꼬시는 거야.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설에 두 개의 기출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청약한 것을 병이 승낙했어. 그러면 주관적으로 합치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죠. 두 번째,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그러면 불합의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 하나 조금 설명해 봅시다.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그러면 아까 만약에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겠죠? 네? 그 불합의에 이게 의식적 불합의하고 무의식적 불합의 두 가지 있는데 의식적 불합의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1억에 팔겠소라고 하니까 9천이면 사겠소라는 거야. 의식적으로 불합의니까 1억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네? 그죠? 그러면 9천을 새 청약으로 봅니다. 이거 534조 근거 조문이 저기에 534조가 있어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할 때는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라 그랬죠. 보니까 9천을 새 청약으로 봐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나 무의식적 불합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집을 내가 1억에 1만 불에 팔겠소라고 청약을 하니까 그럽시다 했는데 요 미국 달러로 생각했고 홍콩 달러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 불합이야. 그럼 무의식적 불합이면 계약 성립 자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착오는 이 착오는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1만 불에 팔겠소라는 하나 의사 표시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 달러하고 홍콩 달러하고 의미가 다른데 같다라고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럴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착오를 해서 1만 불에 팔겠소 그랬으니까 사겠소 그러면 일단 계약이 성립해요. 계약 성립해. 성립하는데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내가 착오니까 취소할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아까 무의식적 불합의에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착오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에? 이해가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그 근거 조문을 잘 봐야 돼요. 별표, 왕별표 하시고 여기서 매년 나옵니다.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여기 나올 게 없다. 이게 조문밖에 없어요, 조문. 나머지는 한 시간 끝나서 좀 쉬었다 할까요?